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민영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행 FP 공부할 건데요. 저하고 함께 여러분 같이 수업을 하실 부분은 제가 이제 은행 FP의 1부의 1과목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게 2장입니다.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을 저와 함께 공부할 거고요. 계속 이어서 저와 하는 과목은요. 이제 2부를 해야 됩니다. 2부에 보면 금융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채권, 파생상품,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투자설계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저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뭐 좀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이지만 아주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일단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딴 선생님한테 교재를 지금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문제집이요. 첫 번째가 개념 완성 문제가 있어요. 개념 완성 문제가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과거에 이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 중에 빈출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유형화해서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 완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건 다 풀 겁니다. 다 풀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 파일로 해가지고 그래서 차트를 뿌려가지고 일일이 짚어가면서 할 건데 뭐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차트를 올려놓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넘어가시면 개념 완성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동일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는 요거는 이제 개념 완성 문제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다 담아놨어요. 좀 외진돼 있는 것도 담아놓고 했는데 이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중요도에 따라 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별 표시 있는데 이건 다 풀 거니까 됐고요. 여기 이제 별 표시가 있는데 별이 3개까지 있습니다. 3개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출제 예상 문제는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풀어드리질 못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뽑아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별 3개를 다 풀어보려고 했는데 별 3개도 많아요. 그리고 중복된 것도 있고 그래서 별 3개를 위주로 풀되 별 3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이제 대표성 있는 것들을 조금 외진 거 이런 것들 꼭 풀어봐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풀 거고요. 별 3개가 아니더라도 이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별이 하나라도 풀겠습니다. 뽑아서.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우리 교재에서 좀 새로 이제 기획해서 집어넣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약점을 극복한다 뭐 이런 얘기죠. 약점 극복 실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실전 테스트라고 요 파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문항서하고 동일하게 해서 문제를 배정해서 집어넣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실전 테스트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실전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역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차트를 올려놓고 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가지고 쫙 스크린을 하면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해서 열심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시험에 떨어져서 좌절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요, 여기 나오지만 경제 동향 분석 및 예측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부에 있는 거예요. 1부의 1과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내용을 보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는 44페이지부터 시작되죠? 1번 문제가 4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보죠. 자, 1번 보죠. 다음 중 개방경제하의 거시경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쪽 우리가 지금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거시경제입니다. 이 거시경제 하면 클 것자에다가 아주 크게 본다 이런 거죠. 거시경제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라고 그러죠. 요게 거시경제학인데요. 이 거시경제학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인 교재에서 보는 거시경제학 내용도 물론 있지만
우리 교재는요, 은행 FP 교재는 매우 독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학의 내용에 큰 줄기를 잡아서 한다기보다는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FP 시험이 뭐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산 운용사 같은 것이 비슷한 시험인데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는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 뭐 CFP에 이거 유사한 것도 있고 그런데 다른 거 다 비교해봐도 이쪽 은행 FP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게 이렇게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감안해서 공부를 하셔야겠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 이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거시경제학 이거 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통달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는 거고 시험에서 합격 수준으로까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그냥 익혀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방경제하의 거시경제 모형, 거시경제 이거죠.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시경제는 이제 미시경제에 대응되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분석 수준을 개인의 생산이나 소비나 뭐 이런 것들 효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피는 것이 미시경제라면 거시경제는 국가나 하나의 사회 단위로 거기서 일어나는 전체적 경제 움직임을 큰 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루는 변수가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룹니다. 1번 보죠. 개방경제 하에서 거시경제 모형은 4개의 시장, 이거 중요합니다. 4개의 시장이라는 거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5개의 경제 주체, 플레이어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어서 4개의 시장에는 뭐가 있냐?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소 시장이 있죠. 요소 시장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경제 주체 중에요.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파는 그런 노동력을 팔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걸 은행에다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요. 이렇게 자신들의 생산 요소를 파는 시장이 요소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부 자금 시장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는 자금 같은 것들을 유통하는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방경제니까 외환 시장이 있죠. 외국과의 교역 관련해서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4개의 시장은 이렇게 4개가 있다. 이것도 바꿉니다. 시험에.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대부 자금 시장, 외환 시장. 4개 요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5이에요. 그래서 5개의 경제 주체는 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정부, 해외, 그 다음에 중앙은행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5개의 경제 주체를 알아놓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요소시장이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실질 GDP와 물가가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4번이 틀렸죠. 왜냐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해서 GDP하고 물가가 결정되는 시장은 요소시장이 아니에요. 요소시장에서는 임금이나 뭐 이자나 이런 게 결정되죠. 요소시장이 아니라 바로 생산물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가계는 대부자금 시장에서 대부자금의 공급자 역할을 하죠. 가계는 뭐 교과서적으로는 흑자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계가 있다 그러면 가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노동이라든지 노동력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은행에다 이렇게 저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수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은행은 이제 가계를 통해서 수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는 뭐냐면 남은 돈을 은행에다가 대부자금 시장에다 갖다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자금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1번 우리가 봤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자, 다음 중 국민소득 순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뭐 틀린 것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이 부문 소득 순환 모형은 생산물 시장, 요소 시장, 가계 부분, 그 다음 기업 부분만 존재하는 가장 단순한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 폐쇄경제 순환 모형은 3부분 대부자금 시장을 추가한 모형이다. 이제 폐쇄경제 순환 모형은 요 3부분에다가 대부자금 시장을 하나 더한 거예요. 맞는 거고. 3번 3부분은 이 부분에 정부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4번 개방경제하의 순환 모형은 폐쇄경제 순환 모형에서 해외 부분하고 중앙은행 등을 모두 포함시킨 거예요. 고려한 모형이다. 요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5번 민간 순저축이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감소한다면 상품 서비스 수지는 흑자가 된다. 요게 틀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상품하고
서비스 수지라고 그랬어요. 상품 서비스 수지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건데 요게 구성되는 요소가 민간 순저축하고 재정 수지를 더해서 상품 서비스 수지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 나왔죠? 민간 순저축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수지예요. 요게 이렇게 더해져서 상품 서비스 수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민간 순저축은 증가하고 재정 수지는 감소한다고 그랬죠. 민간 순저축은 증가했고 재정 수지는 감소한다 그러면 얘가 늘어났고 얘가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민간 순저축이 늘어난 게 증가된 폭이 재정 수지 감소폭보다 크다면 상품 서비스 수지는 증가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민간 순저축이 늘어난 것이 재정 수지가 감소한 것보다 작다면 상품 서비스 수지는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그런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왔죠.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사실상 상품 서비스 수지가 흑자가 될지 적자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데 그냥 흑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총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릅니다. 1번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맞죠? 총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게 1번 맞는 거고요. 자, 2번 단기 총 공급 곡선은 경제활동 인구수와 음의 관계다. 이렇게 됐는데 요 2번이 틀렸어요.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죠. 양의 관계입니다. 이게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까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한다고요. 우상향해요. 물론 좀 약간 급하지만 어쨌든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겁니다. 장기는 물론 수직이지만 근데 이제 요게 경제활동 인구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공급이 늘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수가 늘면 단기 총 공급 곡선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양의 관계죠. 음의 관계가 아니라 비례 관계, 양의 관계, 정의 상관관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3번 물가에 대한 장기 총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에요. 사실 수직이라고 보통 보죠. 그 다음에 4번 장기 총 공급 곡선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 경우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죠. 뭐 그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다음에 5번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고용량, 자본 스탁, 그 다음에 생산기술에 의하여 장기 총 공급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3번 우리가 답을 확인했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가가 하락할 때 총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물가가 떨어지면 물건값이 싸졌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뭐 미시든 거시든 공통적인 거죠. 자, 그러면 물가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총 수요량과 관련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번이 바로 그냥 눈에 띄죠. 여러분들 기술이나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생산 기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기술 진보나 뭐 생산 기술 진보 이런 표현은 전부 다 뭐냐면 수요가 아니라 공급과 관련되는 거죠. 언뜻 딱 봐도 눈에 탁 띄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술은 공급과 관련되는 거예요. 총 공급과.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실질 통화 공급이 증가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총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맞는 거죠? 세 번째, 물가가 하락하면 내가 똑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매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총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3번도 맞죠? 4번, 순수축 효과도 마찬가지죠. 물가가 떨어지면 순수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가 떨어지면 내가 똑같은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걸 살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걸 부의 효과 또는 자산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영어로 wealth effect라고 합니다. 부의 효과. 이때 부의 효과는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막 카드를 미친 듯이 막 긁죠. 그래서 요게 5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1번만 답이 됩니다. 1번은 이건 뭐 1번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총수요량 증가하는 이유로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되는 문제죠. 다음 중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잠재 실업률이라고 한다. 이게 잠재 실업률과 관련되는 요 용어잖아요. 실업률과 관련된 용어가 시험 문제 나온 건데 이 지문이 1번이 바로 그냥 틀린 거예요. 이건 잠재 실업률이 아니라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용어 같은 거 정리하는 건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 노동 공급 곡선은 가로치기는 고용량, 세로치기는 실질 임금의 평면에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이쪽이 실질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고용량이죠. 고용량. 여기서 되게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2번 맞는 거죠. 3번 단기에는 자본량과 생산기술 등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단기는 자본량과 생산기술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기간을 사실 다 단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맞는 거고요. 4번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의 노동 수요량은 증가하죠. 인건비가 싸졌으니까 노동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건 당연하죠. 5번 단기의 노동 고용량을 증가시킬 경우 총 생산량은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체감적으로가 아니라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체감적으로 감소한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1번을 답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1번, 일회적인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1번 당연한 맞죠.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그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지 우리가 적당하게 참을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가가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거, 가볍게 상승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경제 거시경제의 그 굉장히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인플레이션은 일회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물가 상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넘으면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순수출 증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됩니다.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가 막 들어오고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끌어당겨요. 견인한다 이거죠. 견인차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거 맞고요. 3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요거 틀렸죠? 자, 여러분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대표적인 게 어떤 사례죠? 우리가 뭐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죠. 오일 쇼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산유국들이 일시에 엄청나게 높은 가파르게 유가를 인상했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유가와 원유와 관련되는 모든 산업들의 가격이 다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일어난 게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인데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건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건데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증가하는 게 아니죠. 물가가 확 올라가니까 수요가 확 줄어요. 그게 감소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다른 거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물가도 오르지만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 물가와 실업률이 상승하고 실질 국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면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올라. 실업자 많아져.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건 인플레이션이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불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불황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엔 실질 국민소득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진행형 인플레이션이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봤고요. 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다음 중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요하죠. 일치되지 않아 생기는 실업 뭐죠? 마찰적 실업이죠.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답이 됐고 자연적 실업은 우리가 봤고요. 계절적 실업도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조적하고 경기적 실업만 좀 구분하세요.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구조적 실업하고 경기적 실업.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요즘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 얘기할 때 어떤 분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경기가 말이야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경기라는 게 바닥에 있으면 이게 죽을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 이게 회복되면서 나중에 이제 정점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쯤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현재의 경기 상황을 이제 그 경제의 상황을 경기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경기.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클의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황이고 별로 안 좋더라도 결국 이거 회복돼서 나중에 좋은 시절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건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의 구조가 변했다. 구조 변동이 있다. 과거에 산업혁명 이후로 있었던 여러 가지 기계 화석연료 이런 걸 토대로 한 그런 경제 구조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니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대체 에너지니 이런 게 나오니까 새로운 형태의 경제 구조로 변동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를 지금 현재 경제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결국 뭐냐면 실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또는 주기적으로 경기 기복이 있는 차원에서 이때 경기가 불황 때 나오는 그런 실업, 경기적 실업이라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대규모 사람들이 실직 상태가 되는 거 또는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갑자기 어떤 부분이 호황이 돼가지고 사람이 확 모여가지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로 이게 설명하는 게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사전적 정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재량적 재정정책은 정책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재정 수입이나 지출이 변동하는 것, 그러니까 재량이죠. 재량. 재량이라는 거는 정책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책임도 있지만 권한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 2번 비재량적 재정정책. 이건 재량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책 담당자가 결단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비재량적 재정정책은 자동 안정화 장치를 말한다. 맞죠? 자동 안정화 장치가 대표적인 게 뭐죠? 누진세 같은 거예요. 세금. 세금 중에 누진세 같은 거. 소득세가 누진세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실업보험 같은 거, 실업급여 이런 거 있죠. 고용보험을 들어놓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왜 그래요? 실업이 많아지면 고용보험 지급자가 많아지죠. 실업급여 지급자가.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지급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시장이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그러죠. 이건 전혀 재량적인 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거죠. 2번 맞고요. 3번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입할 경우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틀렸죠. 왜냐하면 국채라는 걸 공개시장에서 매입하게 되면 국채를 사들이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중앙은행이 이렇게 사들이면 돈이 풀리죠. 돈이 풀리죠. 그러면 구축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구축 효과가 나타나고 구축 효과가 나타나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려면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매각해야죠. 매각하면 국채가 종이 조각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 즉 이게 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 조각이 시장에 풀리고 돈이 국가로 정부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이 아니라 매각했을 경우에 구축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하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조세로 조달할 경우에 나타나는 소비 감소는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금융기관 유동성, 이게 LF라고 그러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금융기관 유동성에 해당하지 않은 건 2번이죠. 2번은 요거는 광의 유동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의 유동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금 통화,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 요구불예금 기타 예수금이 있는데 여기서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요거는 뭐예요? 이건 L이죠. 그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통화지표를 구성하죠. 통화지표
통화지표를 구성하는데 통화지표는 M1이 있고 M2가 있고 LF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L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M1이 현금 통화하고 요구불예금 그다음에 수집 출식 저축성 예금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M2에는 M1 포함해 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이제 M1 포함해 가지고 기타 금융용 상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주의할 거는 여기서 2년 이상 만기 2년 이상의 금융 상품은 제외예요. 요건 제외예요. M2까지가. 근데 이제 만기 2년 이상 한 다음에 뭐 금융기관의 예수금이나 이런 게 여기 LF에 들어가요. 이거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LF는 요거 포함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전부 다 LF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금 통화하고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같은 건 M1이에요. M1이지만 LF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2년 이상의 금융상품 당연히 LF에 들어가죠. 예수금도 그렇고. 그러나 요건 뭐예요? 정부가 발행한 유동성 시장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건 정부 발행한 거예요. 이건 민간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이건 광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퀴디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9번 봤고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통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릅니다. 자, 1번 예금자의 현금 보유 비율은 요구불예금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한다. 예금자가 예금 은행에다 맡기지 않고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 그건 뭐냐면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이 갖다 줘봐야 이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죠. 현금을 보유하는 유동성 선호 성향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죠. 소득은 낮으면 은행이 갖다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맞는 거고요. 2번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본원 통화는 증가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3번 지급준비율과 M2 통화 승수는 의무의 관계다. 이것도 맞죠. 4번 외환을 매도하거나 은행에 대출해 줄 경우 본원 통화는 감소한다. 이렇게 했는데 4번이 틀려요. 외환을 매도하게 되면 외환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원 통화가 감소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 대출을 해주면 본원 통화는 증가하죠. 은행에 대출해줘.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통화가 증가하죠. 본원 통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그다음 5번 본원 통화는 현금 통화와 예금, 은행, 시제금, 중앙은행, 지준 예치급의 합이다. 이거 맞는데요. 여기서 정리해. 헷갈려 이거. 자, 본원 통화 어떻게 계산하나 보죠. 본원 통화 여기 나왔어요. 첫 번째 현금 통화. 이건 지우지 말고 할 겁니다. 현금 통화하고 플러스 그냥 줄여서 그냥 시제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제금. 그다음에 지준 예치금, 지준 예치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요걸 더하면요. 요걸 이렇게 하세요. 지급준비금. 요게 지급준비금입니다. 요렇게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더하잖아요. 잘 보세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잘. 요렇게 하면 이게 화폐 발행액입니다. 화폐 발행액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더하면 요거 더하면 이거 지급준비금이고 현금 통화하고 시제금 더하면 화폐 발행액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번 맞았습니다.